제 주위에도 정말 마흔이 불혹의 나이라고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유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한 유혹도 있지만 이 자신의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요. 청소년 때만 진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심각하고 딥하게 50대, 60대 노후에 대한 진로 고민을 그쵸.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합니다. 네. 평생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내가 뭐 당장 무슨 변화를 주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일말의 여지라도 두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나의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팬층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이 또 어떤 책에선가요? 내 팬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나의 사업을 하고 1인 사업가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 나의 팬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팬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일종의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뭔가 거창하거나 남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유무형의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어떤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그게 다 콘텐츠 생산자고 크리에이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가수가 데뷔를 했어요. 그럼 데뷔를 하자마자 바로 팬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 가수가 데뷔한 사실조차 대중은 몰라요. 그쵸. 그러면은 그 가수가 한 명의 팬이 생기는 데까지 과정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계속 그 가수는 곡을 내요. 무대에 올라요. 어떤 뭐 방송에 나오는 무대가 됐건 그렇지 않은 무대가 됐건 곡도 1집, 2집 계속 만들어요. 그렇게 꾸준히 나를 알리고 내 콘텐츠를 생산하고 내 콘텐츠를 알리는 과정이 지속되어야지만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결이 맞는 그런 팬이 생기는 거죠. 한 명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한 명이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즉 0에서 제로가 되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콘텐츠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와 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출시키고 알려야 돼요. SNS를 예로 들어 공유를 해야 된다.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단어. 주머니에 든 송곳이라는 표현인데 더 쉽게 풀이하자면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결국엔 세상이 알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거기에 일부 동의해요. 근데 일부라고 표현한 거는 일부는 동의할 수 없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말 제야의 고수죠. 실력이 출중하면은 결국엔 세상에 어느 순간 알아보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내 자신, 내 콘텐츠를 알리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제야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낭중지투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내가 나를 알리지 않으면 세상은 나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나와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고 꾸준히 노출시켜야 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내 팬이 생기고 팬이 팬덤이 되고 결국 이게 다 이제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 딴 게 아니고 내가 브랜드가 되고 브랜딩을 하는 건데 일단 내가 브랜드가 되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콘텐츠 생산 그다음에 지속적인 노출 이 두 가지가 핵심 본질이라고. 네. 그 부분이 정말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죠. 많은 분들이 정말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정말 꾸준히 하면서 내 팬층을 확보를 해간다. 사실 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보면은 그냥 뭐 나를 뭐 어떤 구독을 한번 해주거나 어떤 나한테 어떤 리액션을 한번 해주는 사람들이 팬이 아니고 정말 꾸준히 나하고 결을 맞춰가면서 앞으로의 지향성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말해서 나하고의 어떤 교감이 깊이가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또 폭까지 넓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도 있어야 돼. 거기에 이분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잘 부여를 해야 되고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좀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는 욕심을 내요.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아울러야지. 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내 팬을 만들어야지. 작가라고 하면은 독자층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콘텐츠 생산자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소비자층의 폭을 너무 넓게 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토끼를 잡으려다 모든 토끼를 놓칠 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좁게 잡아요. 정말 말 그대로 핀포인팅이라고 하죠. 나와 결이 맞는 사람, 나의 가치관, 철학에 맞는 사람만 일단은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점점점 보태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 사람 만들어야지 하면은 소위 말해 수도밥도 안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쓰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보태고 싶은 게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모든 과정을 가능한 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만, 어떤 아웃풋만 짠 이렇게 좋은 일들, 근사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거나 궁금해하거나 뭔가 응원해주거나 할 때 보면은 그 상대방이 온갖 그냥 성공으로만 탄탄대로만 걷는 사람한테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냥 부럽다, 좋겠다, 너 잘났다. 이런 식이지 오히려. 근데 소위 말해서 우여곡절이 있고 세상에 세파를 겪고 여러 가지 어떤 서사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소위 고생담을 겪은 사람한테 좀 더 공감을 되고 이렇게 연대가 되고 교감을 쌓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팬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를 팬이 그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공유를 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을 다 일일이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작가니까 이제 새로운 책 집필 중입니다. 뭐 몇 장 썼습니다. 이번엔 저 투고했습니다. 아이고 투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다 공유를 해야지 그 소비자가 친밀감도 생기고 정말 나한테 팬이 될 수 있어. 가까운 사람이라 느끼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이번에 책 냈어요. 책 사주세요. 아무도 안 사주죠. 그런 과정 우여곡절 여러 가지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아, 이 사람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네. 저 사람도 힘든 시기가 있구나. 아 근데 저렇게 극복을 하네. 아 그럼 나도 저거 좀 참고하면 되겠다. 저 사람 응원해주고 싶네. 저 사람 북콘서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고 정리를 하자면 모든 과정을 가능하나 공유를 하는 게 이득이다, 유리하다. 그거를 이제 어떤 책에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도 전 공감을 많이 받았죠. 요즘 저희도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낱낱이 다 공개를 해라. 누가 내 거 베껴가서 남들이 더 좋은 사업을 만들지 뭐 이런 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너리 한 명이고 과정을 파는 시대입니다. 요즘 경험을 파는 시대. 그래서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그 과정을 다 공유를 하면은 더 많은 팬들이 생길 거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있는데요. 또 그 블로그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 이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엔잡이 필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사실 하나 하기도 좀 쉽지 않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왜 엔잡이 필수라고 보시나요? 저도 평생 직장은 사라졌다. 그거와 뭐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예전에는 굳이 투잡, 쓰리잡, 엔잡을 할 필요성이 없었죠. 이제 한 20, 30년만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봐도 그때는 하나의 직장에 보통 취직을 하면은 대부분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한 직장에서 정년 때까지 50이든 60이든 정년 때까지 쭉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 나온 걸로 그냥 남은 한 70살 즉 한 10여 년 정도 잘 이제 버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뜨면은 뭐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그때는 굳이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투잡 쓰리잡을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정년을 퇴직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퇴임 후에도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퇴직금이든 그동안 모아놓은 돈 이런저런 것들로 충분히 노후를 어떻게 보면은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 이제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년 나이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40대 후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통계도 이미 지난 거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더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49세 정도였고 쉽게 하기 위해서 50살에 퇴직을 한다 쳐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기대 수명이 그렇죠. 70, 80이 아니잖아요. 뭐 이 100세 시대란 말도 이미 옛말이 돼버렸고 120세 아니면 어떤 말까지 나오면 영생이란 말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피부에 안 와둘 수 있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100세 시대라고 치면은 50살에 은퇴를 했어. 나머지 50이 비어요. 근데 이 50년을 퇴직금 또는 모아둔 돈으로만 과연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소수도 아니죠. 극소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노후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돼.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정년 퇴임이든 퇴직한 이후에 그때부터 제2의 삶을 살아야지. 그때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지. 늦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본인한테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 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위협하고 좀 우울한 어떤 그러한 예측과 맞물렸을 때 저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즉 엔잡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 않을까.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직이긴 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거든요. 전문직도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럼 남은 노년을 누가 책임져?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잠깐 반짝하는 일보다는 뭐 70에서도 할 수 있고
있고 80에서도 할 수 있고 90, 100에서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 104세, 105세 정도 되셨는데 여전히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저 같은 작가분들의 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직업 중에서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 거고 그 외에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알아봐서 이제 여러분도 평생 현역으로 사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더 보태보면은 예전에 지금은 뭐 한창 얘기가 좀 쉽긴 했지만 한때 파이어족이라고 그렇죠.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어려운데 내가 부를 축적했어.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땡깡땡깡 여유 있게 살래. 뭐 세계 일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살면은 물론 열에 한두 명은 그렇게 계속 100살까지 살아도 행복하거나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 50살부터 100살까지 남은 50년을 산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여유 있게 놀면서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인간한테 가장 무서운 게 권태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권태감이 오고 허무함, 공허함이 오고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돼요.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고 자아실현, 그 다음에 어떤 행복감, 만족감, 사회 기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평생 끌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 어떤 경제, 일, 어떤 업 이 자체를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어요. 지금 그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미국 그 올림픽 수영 선수 펄프스라고 네네. 아시죠? 네네. 예, 분이 12년 동안 올림픽 3번인가 4번인가 출전을 하면서 금메달을 23개를 땄대요. 예, 전 세계에서 이제 한 사람이 가져간 금메달 이제 최다 보유자가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수영을 할 때는 선수로 현역으로 뛸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의욕이 있고 항상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 언제 뭐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 많이 벌어놓고 내 할 일 다 했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많이 얻었고 은퇴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우울증이 왔다는 왜 이제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계속 목표 달성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없어지고 그냥 수영 그냥 목표가 없는 그냥 하나의 취미로만 있는 수영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우울증이 와서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지금 딱 들으니까 그 기사가 지금 생각이 딱 나네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떠올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진로 직업 특강을 잘 가는데 항상 저는 수의사 직업강, 작가 직업 특강을 나갔지만은 그 직업에 대한 소개만 하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강연을 하는데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을 택할 때 돈을 영순위로 두지 마.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그리고 좋지.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영순위가 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영순위로 선택을 설정을 한 순간 돈을 많이 벌어도 너는 불행해질 거고 못 벌어도 불행해질 거고 많이 벌면은 많이 벌어서 더 나는 할 게 없네 불행해질 거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면 벌지 못해서 불행해질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후순위로 좀 더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목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생 진로를 설계할 때 목적을 먼저 두라고 상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꿈이 뭐니?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의사가 돼서 뭐 하게? 어떤 의사가 되려고? 답이 없어요. 그냥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의 명사, 목표인 거죠. 그거 말고 목적을 두라는 거죠. 인생의 삶의 목적. 예를 들면 이 사회에 뭔가 의료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의사인 거고 그런 학생은 의사가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의사에만 못 박은 학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적, 이 하위 개념으로 목표가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지 그냥 진로 직업을 선택할 하나의 명상형으로 변호사, 의사, 축구선수 이러면은 아까 전에 같은 맥락으로 그 직업을 성취했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허무해질 수도 있고 아까 펠프스와 비슷하게 그쵸. 목표를 이제 다 이루면은 나 이제 더 뭐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상위 개념의 목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 말고 다른 더 뭔가를 또 다른 목표를 세워봐야지 이게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인생의 어떤 삶의 진로라든지 직업을 선택할 때는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라. 네.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벌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저 역시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그게 부디 영순위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저희 고등학생들 입시 학생들이 혼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게 일단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삶의 목표가 없어, 목적이 없어. 네. 전공이 나하고 이제 맞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면은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하고 밤새고 그렇게 노력해서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 말씀을 좀 그런 분들이 꼭 한번 듣고 되새겨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N잡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고 은퇴를 앞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나이대 연령대가 40대를 좀 넘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며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뭔가를 접하는데 두려움도 있으시기도 하거니와 일단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또 가지신 분들이 또 생각보다 의외로 많죠. 네. 이미 늦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좀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신다. 일단 뭐 저보다 연장자인 분들에게 제가 뭐 감히 뭔가 제 말씀이 정답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어쨌든 40쯤에 제2의 삶을 시작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늦었다면 늦었다는 나이예요. 근데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100세 시대예요. 예, 100세 시대에 40이면은 아니 40이 어때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일단 100살을 기준으로 전제로 한다면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남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동년배라든지 제 또래 분들에게는 더더욱 좀 힘을 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저처럼 전혀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작가라든지 강연가의 길로서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제 채널에 하나 일종의 코너죠.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라고 하는 지금 제가 나온 것처럼 그때 지금은 제가 인터뷰 2로 지금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에서는 제가 인터뷰어로 한 분을 모시고 어쨌든 작가가 됐건 여러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누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한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50이 넘고 60이 넘으신 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작가가 되시거나 여러 가지 제2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근데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저런 분도 계시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그 주위에 둘러보면은 나이 60, 70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제2, 제 삶의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시고 희망과 좀 용기를 얻으셔서 이 나이에 뭘 이거보다는 공교롭게도 제가 어젠가 그제 칼럼을 하나 쓴 것 중에 칼럼의 가장 마지막에 남긴 문구가 이 나이에 뭘 이게 아니고 이 나이에라도 뭘 이렇게 해서 맺은 칼럼이 있는데 이 나이에 뭘 이게 아니고 이 나이에라도 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나이가 한 연세가 90 정도 됐어. 그러면은 그때 뭐 새로운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70 이하다. 그러면은 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라도 뭘 이게 아니고 아직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남은 30년 정말 짧지 않거든요. 그 시기를 정말 허송세월로 보내거나 그러면은 정말 인생이 좀 70을 아무리 알차게 잘 살아왔고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느껴졌다 하더라도 이 남은 30년을 제대로 못 살면은 결국에는 눈 감는 순간에 이 남은 30년 때문에 앞에 70년이 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득 든 스쳐 지나가는 책의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42의 파킨슨 질병 디지즈를 진단받은 김혜남 정신과 의사분이 계세요. 작가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 산다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분이 쓰신 문장이 생각이 나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실수를 더 많이 저질러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어떤 상정을 해보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했던 것보다는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회가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인생 모토가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자. 일단 저지르면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수습하게 되어 있어. 근데 물론 여기서 과로를 하면은
너무 무모한 도전 이런 걸 하지 말고 감당 가능하다면은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 근데 이거는 저는 나이는 가르지 않는다. 네. 70이든 40이든 일단은 저질러 보고 수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은 후회를 덜하거나 후회를 사실 거의 안 해요. 제 경험 비춰봐도 그렇고 제 주위를 들어봐도 그렇고 아 괜히 했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다수는 뭐냐 그거 할 걸 했어야 됐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너무 아쉽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하지 마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나는데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정년퇴임 이후에 이제 더 계속 남아 계셨던 그 교수님이 그 연세에도 이제 독일어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왜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는지 아냐? 학생들 당연히 모르죠.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는데 그 분야의 1인자가 독일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싶은데 영어로 번역된 거 말고 원문을 보고 싶은데 내가 독일어를 몰라. 그래서 지금 내가 독일어를 공부하고 니들 나이에 왜 공부 안 해? 그 말씀이죠. 지금 난 내 나이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 새로운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도전을. 니들이 왜 뭐가 무서워서 도전을 안 해?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근데 그 당시 때 들을 때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살아온다고 했는데 계속 까먹거든요. 계속 또 살다 보면 또 현실과 부딪히면 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근데 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 생각이 또 번뜩 나네요. 예, 그래서 저도 또 그러면 새로운 도전에도 더 용기를 갖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또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산책을 근처에 뭐 공원 같은 데 어쨌든 가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혼자. 근데 약간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근데 영어 외국어예요. 근데 들렸다가 잠시 멈췄다가 들렸다가 멈췄다가 약간 어떤 라디오로 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한 연세는 모르지만은 대략 봐도 70은 되신 것 같아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저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녹음기였는지 핸드폰이었는지 영어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반복 틀어놓고 다시 자신이 따라하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뭔가 배움의 열정이라든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중간 편일 수 있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맞습니다. 배움에서 좀 더 확장해서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뭔가 변화를 추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늦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늦었다는 건 사실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과의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나이, 그냥 내가 그냥 100살까지 한다고 했을 때 남은 나이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확해져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과연 내가 언제 더 후회할까?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봤을 때 관뚜껑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선택이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실천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미래에 내가 과연 후회를 할까 안 할까? 명징하죠. 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런 엔잡에 대한 얘기부터 새로운 직장에 대한 목적과 목표에 대한 얘기 많은 말씀들을 오늘 해주셨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실천을 꼭 하세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뭐 여러 가지를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꼭 하나만 꼽으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쓰시라. 쓰는 삶을 사시라. 이게 꼭 제가 작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쓰는 거는 어떠한 직업을 막론하고 되게 중요해요. 예컨대 그냥 일반 회사원 직장원이야. 그러면은 보고서를 쓴다 하더라도 잘 써야 돼요. 그럼 업무 실력이 늘어나고 향상됐고 그러면 인사 고과에도 도움이 될 거고 글쓰기 쓰는 게 어디에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 요즘같이 크리에이터 시대,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 나도 뭔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싶다. 그게 글이 됐건 이미지가 됐건 영상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가장 기본 베이스 뿌리는 텍스트예요.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 영상이 쫙 나오나요? 영상은 뭐로 만들죠? 대본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가. 이미지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요새 안 쓰는 건 없잖아요. 이미지를 만들든 영상을 만들든 검색을 하든 뭐 원하는 글을 만들든 뭘 넣어야 돼요?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죠. 프롬프팅이 뭐예요? 글쓰기예요. 글을 잘 써야지 요새는 뭘 해도 될 수 있는 뭘 얻어도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한 줄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치환하자면 익숙하지 않은 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읽고 듣는 거에만 익숙했어요. 쓰는 거는 아니면 빽빽이. 논술 시험 때, 빽빽이 때 아니면은 기회가 없으니까 즉 기회 자체,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쓰기, 글쓰기 하면은 어렵다라고 단정짓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다. 그럼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쉬워질까요? 익숙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쓰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책을 써야지 안 되죠. 한 줄 한 줄 뭐 일기 쓰듯이 아니면 끄적이듯이 아니면 낙서하듯이 쓰는 거예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아니면 오늘 내 감정이 어땠다 오늘 누구한테 뭐 상사한테 오늘 뭐 지적을 받았다 뭐가 됐든 간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은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되고 한 단락이 되고 두 단락이 되고 하나의 완성된 글이 되고 나중에는 그림으로 책이 되고 칼럼이 되고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블로그를 개설해서 그냥 정말 흔하디 흔한 뭔가 고퀄의 어떤 글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납북글을 쓰는 수준의 어떤 그러한 평범한 수준의 독후감 같은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전자책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 한 권을 냈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까지 왔거 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성공의 경험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한 줄부터 매일 그냥 꾸준히 하루에 한 줄 매일 꾸준히 그렇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권장합니다. 꼭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줄입니다. 감사일기가 됐던 뭐가 됐건 오늘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이 됐건 꼭 한 줄 이왕이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서브잡들, 엔잡들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신 하나의 시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장시간 촬영해 주시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나와주신 소감 어떠신지 한번 짧게.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단 한 줄,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는 뭐 나름 오늘 성공했다 보람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문장들 오늘 너무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거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